반국가 세력은 윤 전 대통령이다라는 게 특검의 논리였습니다. 어제 이 특검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 법정 최고형을 특검은 요청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특검을 향한 고함과 욕설이 나왔다라는 게 어제 결심 공판에서의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뭐였을까요?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았다. 모든 수사기관들이 달려들어 수사를 했다. 숙청과 탄압으로 표현되는 광란의 칼춤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쟁점은 이 계엄, 윤 전 대통령이 했던 이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구형인데 그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내란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밖에 없다. 그런데 반성이나 사과가 없으니 최고형이 맞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법적 논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고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반박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쉽게 말하면 친위 쿠데타 같은 그런 내란이냐 아니냐 그건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특검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내란 특검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내란 특검인데 윤석열 대통령 면죄부 주기 위해서 수사한 거는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란죄로 단죄를 하겠다, 이거는 다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설득해서 판사한테 무죄를 받아내는 게 최종 목표일 텐데, 그런데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형이 딱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정도 생각하다가 그래도 혹시 모른다, 사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설마 사형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했었을 텐데, 그런데 특검보가 구형을 사형이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헛웃음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하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검사했잖아요. 검사 쭉 한 다음에 검찰총장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오랜 기간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사형 구형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30년 정도 그렇게 검사 생활하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사형을 구형한 적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겠는가? 무슨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흉악범에 대해서나 사형이 구형이 됐었을 텐데, 본인이 이제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건이었을 텐데, 자신이 그와 같은 그 사형을 구형당하는 그런 피고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이제 2월 달에 판결 선고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법리적으로 따질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규현 그 재판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은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불행한 일이구나라는 생각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마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놓고 의견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에서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사형 구형이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를 침탈한 사건입니다. 전두환 때도 국회 주변을 봉쇄한 적은 있지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의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했던 이런 적은 최초의 일이죠. 그런 점에서 마땅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었고요. 우리가
이 내란 사태가 과거 그 전두환 노태우 내란 재판 이래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뭘 하든 항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그 사이에 굉장히 성숙해 왔는데 그걸 되돌아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 문제적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통닭계엄이니 국무위원들이 정부적 판단이 어땠느니 하면서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랄지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는 뭐 나중에 선거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간 비춰왔던 모습에 내린 결론은 뭐 사형 구형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김주영 의원께서 말문을 여셨어요. 내란 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관계자들에게 줄줄이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김영용 국방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줄줄이 중형들이 구형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변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몽테스키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상권 분리 원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미국 헌법은 이를 토대로 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제를 창설하고 과거 요하네스 케플러는 죽을 때까지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여생을 자택에 연금된 채 보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구가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휴고 차베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이들의 공통점은 민주적인 절차나 포퓰리즘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동의,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장악하고 독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란 결심 공판에서 여러 역사적 인물들이 소환이 된 셈입니다. 이 내용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갈릴레이 그리고 요하네스 케플러, 몽테스키웨 이야기도 나왔고요. 갖가지 예시를 들며 11시간 변론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윤곽근 변호사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형 구형 예상하셨나요? 이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소설이고 얼마나 망상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5.18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면서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계엄과 이번 계엄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광주에 유혈 사태가 있었고 기간도 상당 기간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주체들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계엄의 주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해서 구형을 하는 논거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